옆에서 논어가 무슨 글자로 시작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을 하니까 마지막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논어가 마지막 주제가 뭐로 시작되고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논어의 제일 마지막 편인자 요왈 편인자예요. 그 편 중에서 보면 자왈 부지명 무이위 군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주제가 뭔 줄 아시겠죠? 명이 주제가 되는 거죠.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니까 거꾸로 독해를 하면 명을 알아야만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자가 자기 춘추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누구를 설정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군자입니다. 그럼 군자가 그 시대의 주역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갖추어야 될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지명, 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명은 보통 우리가 숙명, 운명, 운수에 달려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명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이 다가갈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뜻도 있고, 또 동시에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을 하고 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산을 타시거나 오랜만에 달리기를 하시면 처음에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안쯤에 되면 숨이 턱턱 차올라서 아마 주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할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냥 여기 있을래. 이러잖아요. 그럼 친구분이 여러분을 옆에서 부축하거나 아직 뭔 말이야. 산에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의 말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한 20분, 30분 달리다 보면 또는 걸어 올라가다 보면 숨이 이렇게 고르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이전에 오르막이거나 평지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힘이 빠지면서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러나 걷다가 보니까 산을 올라가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힘들다고 해서 난 안 가, 못 가겠어.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랑 그걸 이겨내고 가보았을 때 여러분 한계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이상, 20분 이상 뛰거나 걷지 못하다가 그 이상 가다 보면 여러분이 더 이상 달리거나 갈 수 있는 게 1시간이 되기도 하고 2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한계가 밀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계라는 뜻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한계를 맞이해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 한계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느냐라는 최대치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으로 가지고 부지명 무이위 군자야라는 구절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명을 알지 못한다, 한계를 알지 못한다, 최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만약에 수영장에서 풀을 한 50m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그걸 한 10바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충분한 훈련도 하지도 않고 난 대한해협을 건너겠어,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겠어.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몸과 실력이 그걸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도전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한계라든지
최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일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단체로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와 자기 주위의 사람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명 무위위 군자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의 능력의 한계와 최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 사람을 괴롭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장의 주제가 부지명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을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숙명이라든지 운명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럼 결국은 공자는 운명에 순응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서두에 여러분들인데 달리기를 하거나 산을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한계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점점 밀려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배움, 논어 첫 장에 나와 있는 학이 시섭지 할 때 배움이지 않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자신 없고 어리둥절하고 힘겨운 부분을 배움을 통해서 극복함으로 해서 나의 많은 부분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확장되는 것만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는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취를 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성장과 성취의 단어의 뜻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자는 마찬가지로 이루다 뜻인데요. 이루다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글자가 중요합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다, 늘어나다는 거잖아요. 이루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서 내가 자라난다는 뜻이죠. 아이가 10살 때 키와 20살 때 키가 다르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전과 비교해서 자라난 크기가 있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 배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자라났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성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취자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 즉 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어느 레벨에 올라섰다, 또는 나의 한계를 좀 더 극복해서 밀어 올렸다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어떤 동적인 측면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게 장과 취라는 거예요. 장은 자라나다, 커지다는 뜻이고 취는 어떤 지점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죠. 이를 보면은 공자는 이 부지명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명에 순응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좀 더 자라나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주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장과 성취는 과거의 나를 추월하여, 이 추월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경주를 보면 자동차 달릴 때 보면 저속 차량이 있으면 그걸 앞으로 나가는,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나를 좀 더 나은 단계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나가 추월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나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는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끊임없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앞에 추월의 추자는 뒤쫓아가서 앞서간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추월의 추자는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나의 능력의 외연을 끊임없이 밀어서 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러면서 더 크고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해,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지혜와 마음의 태도가 그 이전에 나만 생각하거나 우리 집 아이만 생각하는 거에서 나의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넓어지는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여정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무늬가 점점 무늬에 그릴 수 있는 터전이 범위가 넓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게 논어에서 정글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측면을 두 제자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이제 염구라는 제자인데요. 염구라는 제자가 하루는 공자를 찾아와서 똑똑합니다.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염구가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도 긴장합니다만 학생분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하면 선생님도 긴장하는 거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라는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비불열자지도 역부족냐. 이때 이제 자는 3인칭으로서 선생님 이런 뜻이죠. 비불 뭐뭇이 결코 아니다. 선생님의 선생님의 걸어가는 길, 선생님의 가치, 선생님의 학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죠? 그러면 공자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역부족냐.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자퇴라고 그럴까요? 퇴학이라고 그럴까요?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가치를 저도 얼마든지 동의를 하고 기뻐합니다만 제가 능력이, 학력이 수준이 못 미쳐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공자도 평소에 염구를 관찰했다고 한다면 미리 예상한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들어서 전혀 뜻밖의 놀랄 만할 텐데요. 그래서 공자가 그 말을 다음에 염구의 말을 듣고서 하고 있습니다. 역부족자 중도입해 검여획. 힘이 부족한 사람, 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가운데서 금방 쓰러지듯이 꼬꾸라지듯이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는 지금 보면 이 여자는 너 여자, 자네의 뜻입니다. 염구를 가리키는 거죠. 획은 껐다, 선을 껐다 이런 뜻이죠. 자네는 지금 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100인데 한 80까지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야지. 90까지 가려니까 숨이 턱턱 막혀서 힘들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호흡이 가쁘지 않는 80 정도만 가고 81부터는 안 가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구라는 제자는 실질적으로 자기 한계, 100이라고 하는 한계에 다가가기 전에 이미 80부터 선을 딱 꺼놓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자가 하는 말은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힘이 빠지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 가지고 기절을 하든 졸도를 하든 몸까지 내가 갈 수 있니 못 가니 힘이 부족하니 힘이 남느니 이런 말 자체 할 기력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 보면 공자의 제자 중에 염구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면 딱 그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는 그 안에 머무면서 그 밖으로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도 있습니다. 공자가 이 안현과 자공을 대비하는데요. 안현은 회야, 기, 서호, 루공. 학문적 성취는 꽤 높지만 자주 공은 이제 살림살이가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뭐냐면요. 사부지명 이 화식은 억적 루중. 사는 자공의 이름입니다. 자공은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화식을 놀이를 했다, 경제 행위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억은 이제 추측하다 이런 뜻이고 자주 적중했다 이런 뜻인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자공이라는 제자는 당시에 국제 무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A 지역에 나지 않는 또는 잘 나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또 B 지역에 가서 파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건데요.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억적 누중이라는 것은 그걸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공은 사불수명이고 회야 기소호 루공이죠. 루공이라는 게 뭐예요? 살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현이라는 제자는 학문적으로 성취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현의 경우에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한 것을 하는 이런 길이고, 또 자공이라는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명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논어에는 두 가지 그룹의 제자가 나타나는 거죠. 명과 관련해서. 하나는 염구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딱 꺼놓고 그걸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안현이라든지 자공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을 그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자의 제자는 다 운명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동아시아, 중국 신화에서도 이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넘어서려고 하는,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신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과보축일이라는 신화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 과보가 자기가 해가 지나가서 어둠이 찾아오는 걸 싫어해서 그곳을 해를 붙잡아서 자기가 밝은 곳에 있기 위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보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는 종족인데요. 축일은 글자 그대로 해를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해가 서쪽으로 가면 과보가 생각을 한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서쪽으로 지면 자기가 사는 곳이 어둠이 깃들잖아요. 이 과보는 체질적으로 어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곳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가는 걸 계속 쫓아가거나 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둬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 빛이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보는 그 해를 해를 붙잡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참 천리를 쫓아가서 우곡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를 쫓아오니까 목이 마른, 갈증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대택이라는 곳에 도달해서 큰 연못이 대택이라는 곳이, 거기에서도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맥진을 해가지고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최후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자연과의 대결이잖아요. 해와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보라고 하는 신은, 거인족의 신은 자기 스스로가 해와 달리기 경주에서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화에서도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신화에서 이 형천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요. 중국 신화는 중원 지역의 신화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신화로 양분할 수 있는데요. 중원 지역의 신은 황제가 대표하고 동해 해안 지역의 신은 염제와 대표합니다. 이 두 신화의 대결에서 염제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다시 염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치우가 나서고, 그렇지만 치우도 다시 황제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형천이라는 신이 황제에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이 그림이 형천이라는 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화하면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실 텐데요. 모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모습이 다릅니까?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다는 게 형천이라고 하는 게 목이 잘렸다 이 뜻입니다. 즉 형천은 앞에 있었던 염제와 치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황제의 대결을 신청했다가 첫 번째 싸움에 패배를 당해서 목이 잘립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천은 자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꼭지 부분이 다시 어떻게 뭐로 바뀌었죠?
눈으로 바뀌고 배꼽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다시 변신을 해가지고 두 번째 다시 황제에게 대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 신화에서 형천은 두 번째 싸움에서도 황제에게 패배를 당하고, 황제는 형천을 싸움에서 이긴 뒤에 형천이 처음에 목이 잘린데도 자기 몸을 변신을 해가지고 다시 재차 대결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긴 뒤에는 다시 형천의 몸을 갈길 나누어서 따로따로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있으면 또 변신을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자기에게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중국 신화에서 과보 축일과 형천의 신화에서도 보면 신들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 순응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어져 있는 삶을 계획하고 바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총동원해서라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공자에 가지고 있는 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도 명이라고 하는 것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명에 대해서 한계를 알면서 그 한계를 좀 더 키워내면서 최대치를 키워가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논어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